오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자연으로의 위장된 수능, 이효석의 드립니다. 주인공은 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밥이나 책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쫓겨 내려왔을 때 처음 찾은 곳은 집도 아니고 동무도 아니고 이 들판이었습니다. 초록은 흙빛보다 찬란하고 눈빛보다 복잡하다. 눈이 보얗게 깔렸을 때에는 흰빛과 능금나무의 자줏빛과 그림자의 옥색빛밖에는 없어. 단순하게 옷 벗은 여인의 나체와 같은 것이 봄운 옷 입고 치장한 여인이다. 흙빛에서 초록으로 꽃다지, 질경이, 민들레, 가지가지 풋나무를 뜯어 먹으면 몸이 초록으로 물들 것 같다. 물들어야 될 것 같다. 물들어야 오를 것 같다. 물들지 않음이 거짓말이다. 물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들은 내 세상이다. 주인공은 책을 보다가도 정신을 놓고 하늘을 보는 때가 많았는데 어릴 때의 동무들과 벌판을 헤매며 집에서보다도 들에서 더 많이 날을 보내던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도 아니오 치사도 아닌 이런 말을 던지게 되었고 동구 밖에서 만나는 이웃집 머슴은 인사 대신에 흔히 해동지 늪에 붕어때 많던가 고기 사냥 갈 궁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정 볼이 고개 숙었던가 하고 곡식의 소식을 묻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들과 친하고 곡식의 소식을 잘 알게 된 증거이다. 새 두무리를 보고 기쁜 마음을 느끼며 둑 아래로 발을 옮겨 놓으려던 주인공은 추춤하고 서버렸는데 개울역 풀밭에서 한 쌍의 개가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붉히면서 겸연쩍게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그 개들에게 어디서인지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빨래 함지를 지고 나타난 사람에 놀라는데 그 사람은 옥분이로 그녀는 군청고원 득추와 성혼을 했었지만 옥분의 가세가 비난하다고 파혼을 당했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분하지도 않으냐? 모른다. 옥분은 도리어 짜증을 내며 발을 떼놓았다. 그 녀석 한번 해내줄까? 웬일인지 그에게로 쏠리는 동정을 금할 수 없다. 쓸데없는 짓 할 건 있니? 동정의 눈치를 알면서도 시침을 떼는 옥분의 마음씨에는 말할 수 없이 그윽한 것이 있어. 그것이 은연중에 마음을 당긴다. 눈앞에 멀어지는 그의 민출한 자태가 가슴속에 새겨진다. 검은 치마폭 밑으로 드러난 불그레한 늠직한 두 다리, 자작나무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헐벗기 때문에 한결 빛나는 것, 세상에도 가지고 싶은 탐나는 것이다. 일요일이다. 친구 문수와 오랜만에 함께 두부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 매일 학교에 가야 되는 문수를 자주 불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수는 빌려갔던 몇 권의 책을 돌려주고 책 읽는 것을 들켜 그 책들도 빼앗길 뻔했다고 하면서 몇 구절의 뜻을 질문했고 궁박한 현실에 지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눈앞에 수많은 대중을 가상하고 목소리를 다하여 부르짖어 본다. 바닷물이 스물거리나 어쩌나 새들이 놀라서 떨어지나 어쩌나를 시험하려는 듯이도 높게 고함쳐 본다. 박수하는 사람은 수많은 대중 대신에 한 사람의 동무일 뿐이나 짓거리는 동안에 정신이 흥분되고 통쾌하여 간다. 훌륭한 공부 위의 단련이다. 협착한 땅 위에 그렇게 자유로운 벌판이 있음이 새삼스러운 놀람이다. 그는 어느 날 과수원을 지나다 철망 너머로 보이는 철늦은 양딸기 곁을 지날 때마다 건강한 식욕을 참을 수 없어 철망을 넘어 그것들을 따먹지만 볼 때보다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차라리 벌판에 널려있어 언제든지 딸 수 있는 들딸기를 따먹을 생각에 다시 철망을 넘다가 풀 속에서 공교롭게도 옥분이를 다시 만납니다. 딸기를 따줄까라는 그의 말에 옥분은 무서워라고 대답하는데 그는 옥분이를 달래면서 딸기를 훔치러 철망을 넘을 때와 똑같이 가슴이 떨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드나무 잎새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새어들었다. 옥분은 굳이 고역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딸기 맛이 아니오. 확실히 들딸기 맛이었다. 멍석딸기 나무딸기의 신선한 감각에 마음은 흐뭇이 찼다. 아무리 야취의 습관에 젖었기로 철망 넘어 딸기를 딸 때와 일반으로 아무 가책도 반성도 없었던가. 벌판서 장난치던 한 자홍의 짐승과 일반이 아닌가. 그것이 바른가. 그래서 오를까 하는 한 줄기의 고든 생각이 한결같이 뻗쳐 오름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 결국 마지막 판단은 누가 옳게 내릴 수 있을까?
옥순이와 거사를 치른 후 며칠이 지나도 그는 머릿속이 복잡한데 어수선한 마음을 활짝 씻어버릴 생각에 아침부터 그물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든 그는 오픈과의 그날 밤 인연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쉽게 맺어진 것이 의아했는데 어수선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다 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굴과 어깨 쪽지에 몇 군데 상처가 났고 귀가 메이고 코에서는 물이 줄줄 흘렀는데 그런 몸을 돌아보이며 한동안 부끄러운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이랑 그렇게 수월할까? 옥분과의 그날 밤 인연이 어처구니없게 쉽사리 맺어진 것이 의심쩍은 것이었다. 아무 마음의 거래도 없던 것이 달빛과 딸기의 꼬임을 받아 그때 그 자리에서 금방 응락이 되다니. 학년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두 사람의 마음의 교섭이란 이야기 속에서 읽을 때에는 기막히게 장황하고 지리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수월할 일일까? 될 법한에서는 수월한 법인가? 책임 문제는 생기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문수도 기어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 문수는 차라리 시원하다고 거드름을 부렸지만 그의 집 사람들은 은연중 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와 문수는 별 수 없이 들을 벗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수제비 뜨기도 하고 씨름도 하며 들에서 즐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장하고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바른 것이 무엇이냐? 되고 말고 수수께끼를 걸고 힘이다 라고 껄껄껄껄 웃으면 오장육부가 물에 해운듯이 시원한 것이다. 힘, 무슨 힘이든지 좋다. 씨름을 해가는 동안에 우리는 힘에 대한 인식을 한층 새롭게 갔다. 조직의 힘도 장하거니와 그것을 꾸미는 한 사람의 힘이 크다면 더 한층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어느 날 문수와 그는 철렵을 가게 되는데 철렵을 하고 수영을 하다 문수는 그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고기잡이 일과 옥분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껄껄 웃던 문수는 자신도 옥분과 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문수의 말을 듣고 노염과 질투를 느끼는 대신에 일종의 안심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문수의 말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들의 성격과 마술과도 같은 자연의 매력을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문수에게 대하여 노염과 질투를 느끼는 대신에 도리어 일종의 안심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었다. 괴롭던 책임이 모면된 것 같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이도 감정이 가벼워지고 엉겼던 마음이 풀리는 것이다. 이것은 교활하고 악한 심모일까? 그러나 나를 단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옥분의 허랑한 태도의 해결의 열쇠는 있다. 그의 태도가 마지막 책임을 져야 될 터이니까. 왜 말이 없나? 거짓말로 알아듣나? 자네가 버드나무 숲에서 만났다면 나는 풀밭에서 만났네. 무더운 날이 계속되자 그들은 들이 더위에 지내기 훨씬 낫다는 의견 일치를 보고 들에서 하룻밤을 야영하기로 합니다. 문수와 그는 밤에 들에서 일부러 무서운 이야기로 마음을 떠보았지만 야영의 밤은 시원하였을 뿐 공포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불을 피우고 이야기하였다. 이야기가 장황하기 때문에 불이 마저 쓰러질 때에는 마을의 등불도 벌써 다 꺼지고 개 짖는 소리도 수습된 뒤였다. 별만이 깜박거리고 바닷소리가 은은할 뿐이다. 어둠은 깊고 넓고 무한하다.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는 이러하였을까? 무한의 정막, 지구의 자전 공전의 소리도 들리지는 않는 것이다. 공포, 두려움이란 어디서 오는 감정일까? 어둠에서도 정막에서도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포는 사람에게서 오게 되는데 공포를 만드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라고 느낍니다. 학교에서의 사건으로 문수가 돌연 끌려가고 그도 이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는 사흘 밤이 지나자 쉽게 나왔지만 문수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날이 많아졌는데 들에는 도라지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만개하여 시절이 무르녹았습니다. 별 수 없이 녀석이 하루라도 속히 나오기를 충심으로 바랄 뿐이다. 나오거든 푹 콩을 실컷 구워 먹이고 기름종개를 많이 떠먹이고 씨름해서 몸을 불려줄 작종이다. 들에는 도라지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장하다. 진펄의 세발고사리도 어느덧 활짝 피었다. 해오라기가 가끔 조촐한 자태로 물가에 내린다. 시절이 무르녹았다.
글은 이효석이 동반자 작가 시대를 벗어나 새 면모를 보여준 작품으로 이효석 작품의 개성적 차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짐승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동일선상에 놓아 의도를 선명히 드러냅니다. 동물들의 본능적 행위와 인간의 탈윤리적 행위를 본능의 표출로 표현하는데 성을 순수한 본능으로 보려는 이효석이 에덴의식이 문학적 특질을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장식적 수사가 많은 서술적 문체이며 서정적인 묘사로 일관되어 있어 마치 수필과 같은데 토속어로 된 풀이름, 꽃이름 등으로 전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글은 이효석 문학이 갖고 있는 자연 친화점이며 야성적인 힘의 세계를 동경하는 작가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퇴학당한 나와 문수의 독서 사건 등 부정적 시대 상황이 암시되지만 주인공이 느끼는 행복은 들이 주는 신선한 행복과 옥분과의 사랑입니다. 옥분과의 사랑도 결혼이란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대지 않아 도덕적인 규범을 벗어난 원초적인 행복으로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와 옥분의 사랑은 도시적인 삶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야성적인 힘이 있는데 옥분이를 만나는 장소에서부터 야성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옥분을 만났을 때는 개들의 성교 장면을 보고 두 번째 만난 곳은 양딸기가 아니라 산딸기가 자라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런 야성에 대한 동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은 자연, 즉 야성의 세계가 아니라 인공의 세계라는 것을 문수와 주인공이 잡혀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들은 모든 생명이 탄생되는 곳인데 들에서 본 개의 교미 장면은 도회지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정욕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들에서 본 장면에서 주인공은 만물을 생성하는 들의 생명력을 발견하는데 옥분과의 만남도 들이라는 야생적인 공간이라서 추하다거나 불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파혼당한 옥분에게 있어 들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쓰다듬어주는 위대한 자연으로 파악됩니다. 이효석은 1907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교직에 있었던 부친과 집사였던 모친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경성제 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재학 중인 1928년 잡지 조선지광의 단편 도시와 유령이 실리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1931년 일본인 은사의 도움으로 조선 총독부의 서기로 취직을 하지만 양심의 가책과 세간의 비난에 보름 만에 사직을 합니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이었지만 이후 바뀌어 향토색이 짙은 순수 문학작품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던보이나 근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도 있으며 불륜과 치정극을 다루는 대중소설도 냈습니다. 1933년부터 순수문학단체인 구인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지만 곧 탈퇴하고 평양숭실전문학교, 대동공업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1936년에 걸작,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하는 등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와중에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안타깝게도 1940년에 처와 자식이 연달아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는 1942년 젊은 나이인 35살에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는데 1982년 문화의 날에 금건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효석은 1930년대 순수문학을 대표하고 있는 작가로 일제 식민지 아래 시대의식이나 민족의 순환 속에서 독립정신에 고취하는 무관심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립하는 자연과 성의 추구가 그것인데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현실 수능주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효석의 문학을 불문학자 정명화는 위장된 수능주의라 규정하는데 겉으로는 사회를 거부하지만 비판과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 사회에 대한 수능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다발 엮어서 보내는 이 꽃송이들. 지금은 한껏 피어났지만 내일은 덧없이 지리. 그대여 잊지 말아요. 꽃처럼 어여쁜 그대도 세월이 지나면 시들고 덧없이 지리 꽃처럼. 롱사르 마리에게 보내는 소네트.